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2주 만에 한 번씩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뭘 배웠는지 전 시간에 기억이 안 나요. 자,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현재 하는 내용들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과거에 뭘 했는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지금 하는 내용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해했던 내용이 쌓이면은 나중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하는 내용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다뤘냐면요. 우리 등기 절차를 다뤘어요. 등기 절차와 관련해서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잡한 등기가 바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절차를 보았죠. 그래서 등기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신청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첨부해서 이제 방문 신청 또는 전자 신청이 있다. 이때 신청을 할 때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이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등기관이 등장해서 이제 등기를 실행하는 등기 실행 절차가 이제 됐던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커다란 이제 등기 절차를 보았다면요. 자, 이제는 282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여러 가지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가 나와요. 등기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이제 등기가 있고,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그 절차들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이제 등기 절차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처럼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의 특징들만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하고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뭐 우리가 저당권, 전세권, 또 매매 이외에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걸 하게 될 텐데, 일단 공동신청이라는 거죠. 원칙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공동신청이고, 등기를 신청할 자격을 가진 사람의 공동신청이고, 그 다음에 방문신청 아니면 전자신청, 이제 다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또 등기 실행 절차도 있어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등장해서 등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심사하고,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새로운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공통적인 내용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다른 특색들만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권리에 있어서는 크게 우리가 권리를 다룰 때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크게 나눠요.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282페이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나와요. 그럼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등기 기록을 개설하는 최초에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이후에 그 권리자의 변경이 생기면은 그때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요. 그래, 크게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가 있는데, 이제 순서대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합니다. 맨 최초로 이루어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 우리가 그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다룰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다라고 치고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던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에 대해서 봅니다. 지금 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수업하는 내용에 그냥 이렇겠구나, 이런 걸 다루는구나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1월 들어가서 그때 이제 기본 강의할 때 하나하나 봅니다. 큰 흐름만 파악하시면 돼요. 먼저 개념이 나오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 그러니까 한 번도 등기된 적이 없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면서 그 부동산의 등기 기록이 개설이 돼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되면서 동시에 이제 등기 기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양가를 2번 보시면 어쩔 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느냐 있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는 경우에는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가장 일반적인 것은요, 최초의 소유자, 원시 취득자가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신축하면 법률의 규정에야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런데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처분하려면은. 그러면 이제 처분하기 위해서 최초의 원시 취득자가 이제 하는 보존 등기, 가장 일반적인 보존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했다든지
아니면은 토지 같은 경우 이제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래서 최초에 이제 물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물건은 일단 매립한 사람 또는 신축한 사람이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지만 처분하려면은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시 취득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보존 등기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 될 텐데, 그러면 보존 등기도요, 우리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신청. 그러니까 최초의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예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보존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따로 없잖아요. 등기 의무자가 보존 등기가 되면 최초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되니까 이때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최초의 소유자 이 사람이 이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원시 취득자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요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보존 등기도 있어요. 직권 보존 등기.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고, 가장 일반적인 원시 취득자의 단독 신청에 의한 보존 등기만 다룰 거예요.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에서 뭐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니면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하다 보면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나와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직권 보존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예외적인 현상이니까 나중에 보고요. 또 3번 또 세 번째가 있는데, 우리가 책을 넘기시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제목들만 보시면 돼요. 282페이지 맨 하단에 원시 취득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8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맨 오른쪽에 제목 있죠.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요, 한 장을 넘기시면은 세 번째로요. 규약상 공용 부분을 폐지했을 때도 이제 보존 등기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구분 건물, 그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구분 건물, 아파트나 상가 건물에서만 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은 특수하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직권 보존 등기나 또 공용 부분을 규약을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입문 과정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원시 취득자의 단독 신청에 의한 보존 등기 중심으로 요것만 좀 잠깐 볼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보존 등기니까. 그래서 284페이지 보시면 이제 보존 등기가 또 뭐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고요. 오른쪽 보시면요. 285페이지 양가로 4번에 신청인이 나와요. 신청인.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 지금 현재 최초의 소유자의 단독 신청에 이루어지는 보존 등기가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요것만 좀 볼 거예요. 요것만. 가장 일반적인,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신청인해 가지고요. 단독 신청, 여기다 단독 신청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단독.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단독의 신청에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누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딱 4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표가 있죠. 4가지 유형. 그 4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85페이지 중간에 보면 표가 있죠. 양가로사, 신청인 밑에 보시면 4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건물을 보니까 4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토지는 3가지밖에 없죠. 이것도 이제 특징으로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1, 2, 3번은 건물 토지가 동일해요. 신청하는 사람이 동일한데, 건물에 있어서만 4번째가 하나 더 나오는데, 자, 요것만 좀 볼 거예요. 요것만. 누가 신청하는지. 이 표에 있는 내용이요. 밑에 이제 방가로 1, 방가로 2, 방가로 3, 방가로 4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285페이지 표에 나와 있는 그 의미들만 좀 기억하죠. 누가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지. 자, 그러면 누가 신청하는지는요. 먼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자가, 이제 원시 취득자는 이미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 현재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처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의로 지금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죠. 소유권을 보존하는 등기이기 때문에요. 누가 신청하느냐? 현재 진정한 소유자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소유권을 보존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보존 등기를 신청을 못합니다. 현재 소유자가 자기 명의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한 등기이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보존 등기 신청 당시 현재 진정한 소유자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러면 현재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냐를 찾으면 되는 거죠. 현재 진정한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현재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 줄 알아야 될 텐데, 현재 진정한 소유권자는요, 이 소유권자는 민법에 의해서 결정돼요.
우리 등기법에서 소유자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 권리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서 결정이 되고 우리 등기는 민법에서 결정된 권리를 공시하는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유자는 민법에서 정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소유자를 한번 찾아보죠. 자, 대표적인 이제 예를 보죠. 자, 만약에요, 여기에 뭐 부동산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서 사회원리를 건물을 신축했다든지 아니면 바다를 매립해서 준공검사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신축한 사람이나 매립한 사람, 이 사람이었습니까? 원시 취득을 하는 거죠. 신축, 이제 준공검사가 나면 원시 취득을 하죠. 대장이나 등기 없이 바로 소유자예요. 그럼 만약에 토지였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이 원시 취득, 매립한 사람이 원시 취득을 해요. 그러면 대장이 먼저 생겨요? 등기부가 먼저 생겨요? 대장이 먼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대장에 최초로 등록하는 것으로는 신규 등록이라고 했죠. 그러면 대장에 신규 등록이 됐을 때 이제 부동산 표시,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도 기록되고 소유자도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장이 먼저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갑이 소유자예요. 자, 그 대장이 만들어지고 이제 최초에 하는 등기인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비로소 등기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등기 기록이. 그러면 등기 기록을 만들 때는요, 갑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1번은 항상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위에는 이제 표제부가 먼저 기록이 되겠죠. 표제부. 그러면은 보존 등기할 때는 표제부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대장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는 대장 보고 옮겨 적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표제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대장을 들고 가야 대장을 보고 옮겨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제부를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누가 보존 등기를 신청하느냐에 있어서는요, 소유권을 보존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현재 소유자만. 그러니까 아무나 와가지고 내 이름으로 보존 등기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보존 등기 해줄 수는 없잖아요. 보존 등기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등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신청하러 올 때는 내가 소유자라는 증명서를 가져와야 되겠죠. 증명서를 가져와서 보존 등기 해달라고 해야 그 사람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주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와서 보존 등기 한다고 해서 그냥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대장을 들고 간다고 했죠. 반드시 대장을 들고 가야 돼요. 표제부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대장에는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이 돼 있으면요, 대장에서 자신의 소유권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죠.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대장은 항상 들고 가야 되는데,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대장 자체에서 자기가 소유자라는 게 증명이 됐죠. 증명이 돼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대장 들고 와서 대장에서 소유권을 증명해서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것은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나가가지고요, 아직 보존 등기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요, 대장만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갑이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을 해서 유일한 상속인이요, 상속인이 을이라고 해보죠. 을. 그러니까 사망을 해서 상속을 해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대장에는 이렇게만 기록되어야 되는데 갑이 사망해서 을이 유일한 상속이네요. 현재 소유자는 누구죠?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 이 사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 없이 을이 소유자죠. 갑은 사망했으니까 소유자가 아니고요. 을이 소유자죠. 자, 그러면은 보존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갑 이름으로 할 수가 없죠. 갑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소유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이니까 갑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 명의로 등기를 할 수는 없어요. 사망한 자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한 자 명의로는 등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존 등기 신청 당시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해서 보존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현재의 소유자는 을이죠. 이럴 때는 보존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을 이름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이제 대장을 들고 가면서 을이 또 뭘 가져와야 되겠어요? 갑은 사망했고 유일한 상속이 나라는 가족관계 등록부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거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토지든 건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대장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해요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사망이라도 했으면 그 상속인이죠. 포괄 승계인이라고 하는 거죠.
포괄승계. 이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지. 을이 상속받았다고 했을 때요. 갑이 최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망자 명의로는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을이 직접 자기 명의로 상속인이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보존 등기 신청 당시에 누가 소유자냐? 그 사람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번에 있는 그러니까 토지든 건물이든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 그 사람이 사망했으면은 그자의 상속인과 같은 포괄승계인이 직접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건데요. 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갑이 원시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대장의 을 명의로 지금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을 명의로. 자, 소유자는 갑이라고 했죠. 근데 대장의 을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소유권은 민법에서 정해집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원시 취득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죠. 대장에 등록됐다고 소유권자는 아니에요. 대장에 등록된 사람이 소유자는 아니죠.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했잖아요. 원시 취득자. 이 사람이 소유권을 넘겼으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을 했을 때는요. 이 사람이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대장에 등록됐다고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리는요. 민법에서 정해집니다. 누가 소유자냐는 갑이 소유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장이 을로 돼 있다는 것은요. 지금 대장이 잘못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 그럼 잘못 등록되어 있으면요. 현재 소유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갑이라고 했죠. 갑.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대장의 을로 기록돼 가지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용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러 왔어요. 보존 등기를 신청하러 오면은 등기관은 을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됩니까? 앞에서 우리가 절차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등기관은요. 형식적 심사만 한다고 했죠. 서류 심사만 해요. 근데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상이 없죠. 대장 들고 왔고 대장이 을로 돼 있으니까요. 을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해 들어오면은요. 대장 들고 와서 을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을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됐습니다. 을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라고 했죠. 갑이 소유자잖아요. 갑은 을한테 소유권을 처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을 이름으로 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효죠, 지금. 무효예요. 소유자 아닌 사람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믿고요. 병이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병은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죠, 원칙적으로.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 부정하니까.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가 갑이면은요, 이 사람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을 앞으로 만약에 보존 등기가 되면요, 현재 소유자는 갑이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병도 소유자도 아니죠. 그럼 소유자는 갑인데 이 사람들은 등기돼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니까 처분할 권한이 없고요. 갑은 처분할 권한이 있어요. 소유자니까. 근데 갑이 처분하려면 어떻습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보존 등기가 됐는데 또 중복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중복 보존 등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등기를 먼저 말소를 시켜야 되겠죠. 말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을 등기도 말소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말소를 할 때 이 사람들이 협조를 해주면 상관이 없지만 협조를 하지 않으면 다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갑은 어떻습니까? 빨리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좋죠. 얘가 빨리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걸 못하게 하고 내 이름으로 빨리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보존 등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항상 대장을 들고 와야 된다고 했죠. 표제부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대장은 무조건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대장을 들고 와서 갑이 보존 등기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 말만 듣고 보존 등기를 해줄 수가 없죠. 대장에는 을이 소유자로 나오는데 형식적 심사만 하는 등기관이요.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갑은 자기가 보존 등기를 하려면요. 자기가 소유권자라는 증명서를 따로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대장만 들고 와서는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을 못하니까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 방법으로 어떤 서류를 가져오느냐. 물론 갑은 무조건 대장은 들고 와야 돼요. 표제부를 기록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뭘 가져와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대장에 을로 돼 있으니까는 등기관이 등기를 안 해주려고 하니까 갑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대장에는 을이라고 돼 있지만 진정한 소유자는 을이 아니라 내가 소유자라는 증명서류였어요.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승소 판결문을 가져오면 돼요. 승소 판결문. 그러니까 대장에는 을로 돼 있지만 진정한 소유자는 나라는 판결문. 그러니까 법원에 섰습니까? 대장에는 을로 돼 있지만 진정한 소유자는 갑이다 라는 판결문 가져오면 그 판결문이었습니까? 갑이 소유자라는 걸 증명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갑이라는 사람 두 개의 서류를 가져야 되겠죠.
대장도 들고 오면서 을을 상대로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 내가 소유자라는 승소 판결문도 가지고 오면은 승소 판결에 의해서 자신의 소유권이 증명이 됐으니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이 안 돼 있으면요, 결국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으면은 이 사람을 상대로 승소 판결문을 가져야 돼요. 이건 되게 단순한데 여기서 조금 더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요. 만약에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사람을 상대로 이 사람을 상대로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 내가 소유자라는 승소 판결문을 가져와야 돼요. 이웃집 사람, 옆집 아저씨를 상대로 승소 판결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공란으로 돼 있다든지.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을 찾아봤더니 이런 사람이 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때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느냐에 있어서 지금 대장이 잘못 작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잘못 작성돼 있기 때문에 이때는요, 갑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자기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승소 판결문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누군지 알 수 없으면요, 갑은 대장 작성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대장 작성권자는요,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지적사무는 국가사무라고 했죠. 국가가 원래 관리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은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의 역할일 뿐인 것이고 최종적인 작성권자는 국가예요. 따라서 토지 같은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그러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요, 건축물 대장은요, 지방자치단체 사무예요.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누군지 명확하면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불명확하면은 대장 작성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천천히 공부하면 되니까 일단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방가로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죠. 박스에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자, 요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겠죠? 대장이 잘못 작성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갑 앞으로 대장이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갑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갑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해서 보존 등기를 할 텐데 아직 보존 등기를 하기 전에요. 국가가 이 토지를 수용을 해버렸어요. 수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용을 할 수도 있고요. 민간기업을 참여시켜서 수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업시행자 이런 사람들을 기업자라고 해요. 만약에 현대건설을 참여시켜서 현대건설에 의해서 수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기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 수용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기업자죠. 수용은 어떻습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민법 187조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소유자는 민법에서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요,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수용이 돼버렸으니까. 그럼 현재 소유자는 기업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누구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요? 기업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기업자가 현재 소유자니까 기업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죠.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였으면 이거 수용됐다는 증명서류는요. 수용은 협의에 의해서 수용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협의가 안 되면 재결에 의해서 수용될 수도 있어요. 재결. 그러니까 수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수용과 재결 수용이 있는데 우리가 재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어들이죠.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해요. 법원에서 어떤 판단하면 우리는 재판이라고 하죠. 근데 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을 재판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재판, 법원에서 하면 재판. 행정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이라고 하지 않고 재결 이렇게 해요. 재결. 그러니까 수용이 되는 것이 협의가 안 되면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통해 가지고 수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이 됐다는 증명서류는 뭐가 있겠습니까? 협의 수용 같은 거는 협의서, 재결 수용 같은 거는 이제 재결서를 들고 와야 되겠죠. 협의서나 재결서에 의해서 수용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소유권을 증명하면은 그 사람이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동일한 거죠. 현재 누가 소유자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지 소유자 아닌 사람은 소유권 등기를 못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동그라미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자, 네 번째도 만약에 어떤 부동산에 이제 준공무사가 돼서 대장이 만들어졌으면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사람이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요. 이거는 건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건물. 자, 만약에 부동산이 건물이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등록이 돼 있으면은 건축물 대장 들고 와서 이제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직 대장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요. 대장이. 그러면 대단위 주택건설 사업,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대단위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되면 주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뭐요? 준공이 되겠죠. 그러면 준공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장이 등록이 돼야 대장 들고 와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처분할 텐데요. 대단히 넓은 지역에 주택건설 사업을 해가지고요. 아직 건축물 대장이 안 만들어졌어요. 원시 취득은 이미 했어요. 준공검사는 끝났는데 대장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토지 소유자가 오늘 와가지고 대장 만들어진지 확인했는데 아직 대장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다시 와가지고 또 확인했는데 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짜증나죠. 너희들 언제 대장 만들느냐 짜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축물 대장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라고 했죠. 그럼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는요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제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인데 얘들이 아직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오고 내일 오고 내일 모레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오니까 아직 만들려면 한참 몇 달은 걸릴 것 같은데 귀찮죠. 귀찮으니까요. 얘들이요. 저 사람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하나 써줘요. 그러면 확인서를 써주면요.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확인서를 써줍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가 써놓은 그 확인서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겠죠.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가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써줬으면 이것은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확인서가 바로 대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확인서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건물 같은 경우는 대장이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라면 이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의 건축물 대장과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들고 와서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소유권 증명서류가 되겠죠. 소유권 증명서류. 이것이 이제 4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의 확인서에서 보존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토지는 해당이 안 되겠죠. 토지는. 그러니까 토지 왼쪽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왼쪽에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보존등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건물 같은 경우는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기 전에 대장 작성권자의 확인서를 가지고도 단독으로 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는 네 번째는 건물만 해당하지 토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보존등기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요. 일단 시험 문제가 나오면 등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요 이런 거예요. 이미 등기된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시작되면요 이미 보존등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보존등기는 한 번만 하고 끝이지 보존등기를 두 번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요. 이미 등기된 토지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나가면요 이건 이전 등기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미등기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나가면은요 그럼 아직 등기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보존등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겠죠. 미등기 부동산 이야기 나오면 이건 보존등기 문제다. 근데 미등기 부동산 나가는데 이 부동산이 토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4번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건물일 경우에만 4번이 해당 사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이제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존등기를 누가 신청하느냐? 네 가지 경우.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이제 건물만 해당하는 경우고요. 이 사람들만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존등기를 신청하라고 할 때는요. 만약에 보존등기 신청하면 보존등기 신청서가 있겠죠, 또. 그러면 신청서에요. 네 가지가 써져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쭉 써져 있습니다. 그럼 보존등기 신청서에는요. 보존등기 신청서에는 여기다 체크를 해요, 내가. 1번에 해당해 가지고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여기다 체크하겠죠. 2번으로 해당해서 보존등기 신청하면 여기다 체크하면 되겠죠. 그러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신청 정보를 이렇게 1, 2, 3, 4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체크를 하면 돼요. 우리가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써져 있고 체크를 해요. 그럼 여기다 체크했을 경우에는요. 첨부서를 뭐만 들고 오면 돼요? 대장만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2번에다가 체크를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대장만 들고 와서는 안 되고 확정 판결서도 가져와야 되고. 3번에 체크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물론 대장은 가져와야 되면서 동시에 협의서나 재결서를 가져야 되고 4번에 체크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체크했을 때는 사실 확인서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심사를. 자, 그래서 보존등기를 누가 신청하는지만 좀 봤어요.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진정한 소유자. 현재 진정한 소유자. 자, 보존등기 특징과 관련돼서요. 187페이지 보시면은요.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양가로, 반가로 2번 보시면은 우리가 보존 등기를 할 때,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항상 등기 원인을 적죠. 어떤 원인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는지 이걸 봐야 이제 과세를 이제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매매한 날짜도 적죠. 뭐 4월 1일이면 4월 1일. 그러니까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를 적게 되는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비장에도 등록되어 있지만 보존 등기 안 해도 상관없죠. 자기는 당장 처분할 게 아니에요. 그럼 보존 등기를 꼭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5년 있다 보존 등기를 신청해도 되고 10년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20년 있다 해도 되고 어차피 내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자기의 소유권을 그냥 보존하는 등기예요. 원래 소유자가 자기의 소유권을 보존하는 등기일 뿐이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 없어요.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소유권을 보존하는 등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존하는 등기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이 아니죠. 원인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소유자, 새 소유권을 그냥 등기부에 그냥 기록하고 싶다.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등기 원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등기 원인을 기록하지 않아요. 등기 원인이 없다는 것은 원인 일자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과 연원일, 원인 일자를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 연원일이 없어요. 어떤 형식으로 보존 등기가 되더라도 보존 등기는 없습니까? 기록하지 않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으니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등기하고 특징이죠. 등기 원인과 연원리를 기록하지 않는다. 신청 정보로 제공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존 등기의 특징이 뭐예요? 일반적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지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그럼 단독 신청이라는 특징이 있으면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하면 누가 신청하느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청한다. 그걸 한 거예요. 자, 보존 등기는요, 이 정도만 간단하게 보존 등기가 어떤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288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보존 등기 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제 이전 등기가 나옵니다. 288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전 등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전 등기의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 계약 이외에 수용, 뭐 여러 가지 유증, 상속,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고, 그럼 그 계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계약은 매매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 절차 총론 3장에서 자세히 보았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런 절차에서 이루어진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등기지만은 가장 중요한 등기 중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291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291페이지는 자, 우리가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항상 전부를 이전하는 건 아니고 일부 지분만 이전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아내의 명의로 2분의 1 등기를 해주고 싶어요. 공동 소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전체 소유를 하고 있었다가 2분의 1을 아내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을 이전하게 되면 아내와 내가 이제 공동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분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 소유가 되겠죠. 그래서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 네, 공유 같은 경우는요, 민법에서도 굉장히 복잡하죠. 일단 인간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도요, 공동 소유의 등기는 복잡해요. 민법처럼 복잡하고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입문이니까 가장 일반적인 내용 몇 가지만 할게요. 그래서 의의 보시면 공동소유라는 세 가지가 있죠. 어떤 물건을 두 사람, 이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공동소유라고 하고, 공동소유에는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이건 우리의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공유, 합유, 총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이제 언급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공유, 합유, 총유했을 때 우리의 총유는요,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사단의 실제는 가지고 있지만 법인화가 안 돼 있는 비법인 사단. 법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뭐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는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권리를 가지지를 못해요. 그러면 누가 소유하느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교회 뭐 이런 거죠. 종중, 문중이라고 하는 거. 법인화가 안 된 사단들. 자, 그러면은 이때 사단이 어떤 교회가 있을 때였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있을 때 갑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이 갑교회는 신도들의 단체라고 했죠. 이 교회에 나오는 신도들의 단체인데 이 갑교회가 법인화가 안 됐어요. 사단법인으로 법인화가 안 됐습니다. 법인 등기가 아직 등기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권리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토지나 건물은 누가 소유하냐가 문제가 생기겠죠. 갑교회는 어떻습니까? 소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권리를 가질 수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 갑교회가 소유하지 않고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을 누가 소유하느냐? 이건 신도들이 헌금 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신도들이었습니까?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신도들이 공동, 즉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형태로 우리는 총유라고 하는 거죠. 총유. 총이에요. 총유라고 합니다. 다만요. 그러면 총유예요. 그러면은 총유인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등기를. 그러면 이건 등기를 해야 되겠죠. 토지와 건물을. 그럼 공유 같은 경우는 공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요. 합유는 합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요. 그럼 총유 같은 경우에 총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신도들이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 이름을 등기에 쓸 수가 없잖아요. 10,000명 이름 쓰고 있는데 누가 한 명 탈퇴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지워야 되겠죠. 10,000명 쓰고 있는데 누가 또 가입을 했어요. 새로. 그럼 그 사람 또 집어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요. 이 신도들의 총이면은 총유로습니까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신도들 명의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등기는요. 갑교회 이름으로 등기는 할 수 있도록 해줘요. 등기는.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등기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만 교회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만 형식적으로 교회 이름으로 할 뿐이지 소유는 누가 해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총유를 하게 돼요. 총유. 만약에 교회가 법인화가 돼가지고 법인 등기가 됐어요. 사단법인 갑교회면 어떻습니까? 이제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요. 교회는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교회 명의로 등기라고 교회가 소유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법인화가 안 됐으면은 결국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게 바로 총유가 됩니다. 총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총유는요, 딱 하나의 형태밖에 없어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예요. 구성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서. 다만 등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 즉 교회의 명의로 등기는 해요. 교회 명의로. 그러니까 등기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등기하는 방법이니까. 등기는 총유자 명의로 등기를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해요. 그래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명의로 등기는 합니다. 등기는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총유예요. 총유. 자, 총유 형태의 우리가 등기하는 방법은 비법인 사단 명의로 그대로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합유는요, 합유는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형태를 우리는 합유라고 해요. 그러면 동업자들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어떤 토지를 사가지고 주차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토지가 너무 비싸요. X 토지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 사람 6억밖에 없어요. 6억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업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친구 있는데 이 사람이 또 2억을 내고요. 아주 8억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또 친구를 찾아봤더니 나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2억 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 사람이 이제 6억, 2억 출자해가지고 동업을 하는 거죠. 동업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동업 계약을 하겠죠. 동업 계약. 그래서 얼마를 출자하고 수익금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동업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갑을 사이에 동업계약을 하고 을병 사이에 동업계약을 하고 갑병 사이에 동업계약을 하겠죠. 이런 동업계약을요, 우리 민법상 조합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업자들의 모임을요, 우리 민법에서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상 조합 그러면 조합은요, 조합이라는 명칭이 있다고 해서 다 민법상 조합은 아니에요. 우리가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 농업 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이건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요, 거기는 조합이 아니라요,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사단의 성질을 가져요. 사단. 사람의 단체 중에서 사람의 이제 모임인데 구성원들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단체성이 중요하면 우리는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사람의 모임을 이제 구별합니다. 근데 만약에 단체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해요. 개성이 강하면요, 이것은 조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조합과 사단은 단체성이 중요하냐, 구성원의 개성이 중요하냐 이렇게 구별하는데요.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추상적이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단은요, 그 구성원들을 내가 모두 알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모두 알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조합이에요. 개성이 강하다는 거죠. 내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성원들을요, 내가 다 몰라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죠. 고등학교 동창회예요. 동창회는 사단일까요? 아니면 조합일까요?
고등학교 동창회를 딱 가봐요, 여러분. 근데 거기 항상 갈 때마다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처음 보는 애들 있죠?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몰라도 상관없다. 이건 사단의 성질이에요. 근데 동창회는 사단의 성질이지 맞습니까? 법인화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맞습니까? 다 비법인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법인화가 돼 있으면 돈 많은 동창회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화가 돼 있어요. 법인화가 됐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법인화가 되면은요,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돼요. 근데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어떤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법인화는 안 된 상태에서 사단의 형식으로 존재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렇습니까?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위에 있는 집행부만 알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습니까? 얘들이 법인화를 요구를 하는 거죠. 야, 법인화 시켜라. 그러니까 법인화가 되면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투명화가 안 되면 다 횡령죄로 그 사람들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법인화.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회 같은 경우도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헌금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걸 어떻습니까? 일반 신도들은 알 수가 없죠. 위에는 집행부만 하는 거죠. 근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나가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이제 구성원들이요, 우리가 법인화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법인화 요구를 하게 되면 이제 법인화가 돼요. 그러면 법인 등기부에 법인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요, 외부 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때는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은 어떤 단체들은요, 이렇게 법인화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겠죠. 투명해져야 되니까. 그럼 자기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이제 구성원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고 단체성이 중요하고 민법상 조합은 없습니까? 개성이 중요해요. 개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동업을요, 한 번도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하고 동업하지는 않죠. 동업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을 통해서. 동업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누구가 누구지 다 알아요. 알면.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민법상 조합. 그러니까 동업자들의 모임을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고, 이때 조합을 형성시키는 예를 동업계약을 우리는 조합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했죠. 갑, 을, 병이었습니다. 10억짜리를요. 이 사람은 10분의 6, 10분의 2, 10분의 2 이렇게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공동 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 즉 동업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동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우리는 합유라고 해요. 합유예요.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유가 있고요. 그러면은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는 총유. 그다음에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는 합유. 그 이외에는 다 공유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말하다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은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조합이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을 한 번도 가입을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그 조합원들이요, 몇백 명, 몇천 명 됩니다. 내가 그 사람들 다 몰라요, 다. 나만 그냥 조합원으로서 나중에 분양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옆에 사람 조합원들을 몇백 명 되는데 내가 한 명 한 명 다 모르죠.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건 사단이에요. 사단이고, 이것이 법인화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사단 법인이고,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은 비법인 사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이 돈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외부 회계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조합장들이 막 해먹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법인화 시켜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법인화 시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법인화가 대부분 안 돼 있죠.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비법인 사단이 되고, 법인화가 됐으면 사단 법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칭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농업협동조합, 이건 법인화가 됐죠. 농업협동조합은 사단 법인이에요.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들었습니까? 몇십만 명이에요. 몇십만 명을 내가 어떻게 알아야? 그건 사단이죠. 근데 법인화가 됐으니까 이건 사단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하는 방법을 봅니다. 등기하는 방법. 그러면은 총유 같은 경우는 총유자 명의로 현실적으로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자,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를 하는데, 공유나 합의는요, 공유는 공유자 명의로. 이 세 사람이 만약에 공유를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공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면서 갑, 을, 병 이렇게 적으면서요, 지분들을 적게 돼요. 근데 합의는 좀 다릅니다. 합의는요, 만약 이 사람들이 동업자들의 모임으로서 이 사람 지분이 있죠. 출자한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은 합유 등기를 합니다. 합유 등기를. 우리는 합유한다라고 등기를 하는데, 갑, 을, 병이 합유를 할 때요, 지분을 여기다가요,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지분을 적지를 않아요. 합유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공유하고 합유하고 차이점인데요. 자, 공유 지분은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공유 지분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1%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1%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1%의 주식을요, 내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죠.
나머지 9%, 99% 승낙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공유도 마찬가지예요. 공유는요, 그냥 내가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저 토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10분의 1을 공유하고 있어요. 지분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10분의 1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죠. 나머지 10분의 9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 필요는 없죠.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분은요, 공유자들끼리는요, 인적 결함이 없어요. 아무 몰라도요. 다른 공유자가 누군지 내가 알지 못하죠. 내가 삼성전자 1%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99%를 누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필요 없죠. 공유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 토지에 대해서 10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10분의 9가 누가 소유하는지 내가 알 필요도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하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공동으로 소유하면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공유. 그러니까 지분을 내가 마음대로 처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러면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려면 어떻습니까? 지분이 등기가 되어 있어야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유 지분은요, 등기를 해요. 그래서 공유자 전용 명의로 등기를 하면서, 공유 등기를 하면서 지분을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그래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합유는 좀 달라요. 합유는 이 사람들이 동업자들이죠. 동업자들이요. 그래서 만약에요, 병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10분의 1, 즉 5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이게 공이면은요, 이 지분을요, 정이라는 사람한테 10분의 1, 즉 5분의 1 지분을요, 자유롭게 처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들 승낙받을 필요 없죠. 어차피 갑이나 을은요, 나머지 5분의 1 지분이 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분을 정이 소유하든 병이 소유하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공유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합유 지분은 좀 다르죠. 만약 병이라는, 이건 동업자들의 동업 계약이에요. 병은요, 이 조합에 들어오게 된 것이 갑과 을과의 계약 관계 속에서 들어온 거죠. 계약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병이라는 사람이 너희들하고 동업하기 싫어해서 자기 지분을요, 마음대로 정하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사람은 동업관계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정이 동업자로 들어오게 돼요. 나는 얘들은 정하고 동업계약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얘들이 동업자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동업자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죠. 또 우리 이런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갑을병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 병이 사망을 했어요. 유일한 상속인 정이라고 해보죠. 공유지분은 당연히 상속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속이 되는 거죠. 내가 삼성전자 1%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망했으면 내 자식이 당연히 상속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상속이 이루어져요. 근데 합유지분이라고 해보죠. 합유지분. 세 사람이 동업계약을 해가지고요, 5분의 1, 2억 투자해가지고 지금 동업을 하고 있는데 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유일한 자식, 상속인 정이라고 해보죠. 자식이 바로 지분을 상속하느냐? 얘는 몇 살이냐면 지금 4살 먹었어요. 얘가 사망하니까 갑자기 얘들이 4살 먹은 애랑 같이 동업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계약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합의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처분하려면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 전원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허락을 해줬다는 것은 이 사람과 계약 관계를 인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업해도 상관없겠다. 그러니까 전원 동의가 있어요. 이거 계약 관계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전원 동의가 있었다는 것은 들어오는데 승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유 지분은요, 조합은 전원에 동의가 있어야만 처분이 가능해요. 동의가 있어야만 처분이 가능하고, 동의 없이 만약에 처분이 이루어지면 이건 다 무효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합유 지분을 만약에 등기부에 기록을 만약에 했다고 하게 되면은 병이라는 사람이 가불의 승낙도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건 다 무효잖아요, 등기가. 그러니까 등기 진정성을 확보를 위해서요, 합유 지분은요, 아예 등기를 못하게 해요. 마음대로 처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합유는 합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되 지분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지분이 있지만은 지분을 따로 등기를 못하게 한다. 그 이유는 합유 지분을 함부로 처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유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분을 기록하고요. 말 나왔으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요. 만약에 그러면 합유 지분이라고 해보죠. 병이라는 사람. 만약 공유였으면요, 자식이 그대로 상속을 해요. 근데 합유 지분이면 상속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2억을 투자했잖아요. 투자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러면은 이 지분은 누구한테 떨어지느냐? 갑하고 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분의 탄력성. 공유에서도 마찬가지처럼. 그러니까 얘가 사망하면 지분이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갑을에게 귀속이 돼요. 그러면 갑을에게 귀속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2억 원을요, 갑을이 그냥 가져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뭔가 합리적이지 않죠. 법은 항상 없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떨어져야 돼요. 뭐 이익 이런 거 없습니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요, 동업자들 죽이면 다 내 것이 되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지분은 얘한테 떨어지지만 얘가 2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속인에게 2억 원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계산을.
2억 원을. 그러면 자기 지분 떨어지는 만큼 계산을 해서 줘야 돼요. 그런데 얘들이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새로운 동업자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2억 내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억 내고 동업자로 들어오고 그 받은 2억을 얘한테 주는 거죠. 근데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줄 수가 없잖아요. 2억을. 그러면 조합이 해산되는 거예요. 조합이 해산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공동사업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은 공유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합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이제 지분도 이제 상속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는 없는 거예요. 공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이나 우리 등기법을 하면서 뭔가 공짜로 얻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에 대해서요. 이제 공유 합유 총유에 이제 등기하는 법을 살펴보았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개 보죠.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그 291페이지 보시면요. 공유해가지고 등기 절차의 특칙해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맨 오른쪽 보시면 항상 지분을 기록한다고 했죠. 우리가 방금 좀 전에 했던 거죠. 지분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지분을 처분을 하게 되면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럼 공유 같은 경우는요. 공유자들은 언제든지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공유물 분할 청구.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요. 여러분 민법 공유 조금 배웠어요? 공동소유? 그래서 이제 힘든 거예요. 등기가. 공동소유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이제 만약에 공유를 하고 있다 이거죠. 갑이 5분의 3을, 을이라는 사람이 5분의 1을, 병이 5분의 1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갑이 5분의 3의 지분이니까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인지는 갑이 다 결정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사 뒀습니까? 주식 51%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죠.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 수익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용 수익을 얘가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수익률이 좀 낮게 이 사람이 수익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수익금이 조금 떨어지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요.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얘들이 불만이 있으면요. 얘들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요. 소수 지분권자들도 야 공유물 분할하자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럼 공유물 분할하자라고 하면요.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갑, 이건 을, 병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도요. 자기가 마음대로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 방법을 결정하기는 힘들죠. 나머지 사람들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분할 청구를 해버리면 분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할이 이루어져 버리면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유자들 사이에요. 우리는 5년 범위 내에서 우리는 서로 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할 수 있어요. 서로 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약을. 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합니다. 자, 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했는데요. 특약을 했어요. 그래서 5년 범위 내에서 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요. 한 1년 정도 소유하고 있다가 정한테 5분의 1을 처분해버렸어.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처분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이라는 사람이었습니까? 공유자로 들어왔죠. 근데 얘가 들어와서 보니까 갑이 운영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정이라는 사람이었습니까? 야, 분할하자라고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분할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얘들은 어쩌면 세 사람이 특약을 했죠. 이거는 채권 특약이잖아요. 채권적 약정일 뿐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제3자에게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특약이제 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것이지 제3자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 사람한테 야 우리는 분할 금지하는 특약이 있었어. 이것을 얘한테 주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들어와가지고 분할하자 해보면 분할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3자에게도 이렇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가 대항할 수 있겠죠. 등기를 통해서 공유물 분리 금지 특약에 등기가 돼 있으면 공시가 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등기가 돼 있으면 이 사람한테도 대항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당사자들끼리 이루어지는 공유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약을요. 예외적으로 또 채권적 특약이지만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등기가 되면 이제 정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하게 되면요. 이것도 함께 기록을 해요. 등기부에. 그러면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공유물 분할금지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는 소수지분권자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의 등기는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라도 빼고 하면 안 되겠죠.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5년으로 했던 것을요. 3년으로 줄이려고 해요. 변경을 하는 거죠. 변경. 그럼 변경 등기를 합니다. 그럼 변경 등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이 거기에 동그라미 2에 2번에 있는 거죠.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에 만약에 변경 듣기라고 싶으면 변경 듣기도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자, 공유는 한 이 정도 보시고 돼요. 자, 넘기시면은요, 293페이지 보시면 합유가 있어요, 합유. 합유는 방가를 2번 보시면 밑에 합유자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293페이지 하단에 합유에서 방가를 2번 보시면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합유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그 변경 듣기, 방가라 3번에 변경 듣기 보시면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중 1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요, 지분의 탄력성에서 잔존 합유자가 이제 단독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갑을이 소유하다가요, 을이 사망해서 갑에게로 귀속이 되면 어떻습니까? 갑이 단독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갑이 단독 소유가 되겠죠. 그럼 갑이 단독 소유하니까 그러면은 을의 지분이 갑에게 이전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지분 이전 듣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분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갑을이 합유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만약에 을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상속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겠죠. 이제. 계산을 해주고 상속에 대해 계산해주고 단독 소유가 되겠죠. 그러면은 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갑에게 이전되는 거잖아요. 원래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단독 소유니까 지분이 이전되지만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분 이전 듣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분 이전 듣기를 할 수 없으니까 합유 명인이 갑을 해서 갑으로 변경됐다는 합유 명인 변경 등기 형식을 취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자, 합유자나 공유자가요, 변경되거나 추가되거나 탈퇴됐을 때 등기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거기에 탈퇴, 추가, 변경됐을 때 등기하는 방법인데, 공유하고 합유는 좀 틀려요. 만약에 갑하고요, 을이 공유하다가 갑병의 공유로 변경된다고 해보죠. 그러면 갑을이 공유하다가 갑병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을의 지분이 병에게 이전되는 거죠. 그렇죠? 갑병에서 갑을로 바뀌었다는 건 병의 지분이 을에게 이전되는 거죠. 그러면 병유자가 변경된다 그랬죠. 또는 갑을이 공유하는데 갑을병의 공유로 바뀌어요. 그러면 갑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의 일부가 병에게 이전된 거죠. 갑을병에서 갑을로 바뀌었다는 건 병의 지분이 갑이나 을에게 이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는 지분을 기록하기 때문에 지분이 이전돼. 이렇게 공유자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지분이 이전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는 지분을 기록하기 때문에 지분 이전 듣기를 해요. 그럼 지분을 이전 듣기 할 때는 지분이 줄어드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지분이 늘어나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지분 이전 듣기를 합니다. 근데 합유 같은 경우에요, 갑을이 합유하다가 갑병에서 갑을, 또는 갑을에서 갑을병, 갑을병에서 갑을, 합유자도 바뀔 수 있어요. 갑을이 둘이서 동업하다가요, 동업자 한 명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 사람이 동업하다가 한 명이 나가서 둘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어떻습니까? 갑을에서 갑병으로 합유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을의 지분이 병에게 이전되는 거죠. 거꾸로는 병의 지분이 을에게 이전. 이렇게 되겠죠. 지분이 이제 이전되는 거예요. 근데 지분이 이전되는데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이전 듣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분을 이전하는 듣기. 그러니까 합유자가 갑을에서 갑병으로 변경됐다는 합유 명인 변경 등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 이제 기억하면 공유자가 바뀌면은 공유는 지분을 기록하기 때문에 지분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지만은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합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 합유 명인이 변경되었다는 형식의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변경 등기.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합유 명인 변경 등기. 그러니까는 갑을이에서 한 명이 사망해서 갑이 단독 소유하는 경우도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는 거예요. 지분 이전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합유는 합유 명의 변경, 공유는 지분이자.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들만 좀 우리가 나중에 우리 기본 강의 하다 보면 다시 또 다 해요. 기본 강의 하면 다시 하면서요. 안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득금하시는 게 오늘 유인물도 나눠주고 했는데 나중에요, 여러분 기본 강의 들어가면요, 수업하는 PPT를 올리는 내용들을요, 이게 칠판에 쓰는 거 다 여러분에게 한글 파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드려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요. 이해만.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기억하시면 되지. 인문 강의니까는 안 나눠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몇 가지만 나눠드리고, 그러니까 기본 강의가 되면은 다 나눠드릴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295페이지 보시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듣기가 있는데, 상속은요, 피상속이 사망하면 상속 듣기는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상속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 보시면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잠시